안녕하세요. 저는 객관적으로 보기에 정말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친가에 땅이 조금 있어서 꽤 형편이 넉넉했는데 그걸 미천 삼아서 친정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었고 그게 잘 되었거든요. 외가는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었으나 그렇다고 궁핍하지 않았던 아주 평범한 집안이었으며 유난히 친정엄마의 외모가 잘 타고났습니다. 자랄수록 얼굴이 오밀조밀한 분위기의 미인이 되어가서 외가 사람들의 기대를 샀다고 해요. 외할머니께서는 엄마를 향해 은근한 압박을 가하셨습니다. 평소에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몸단장도 소홀하게 굴지 말고 괜찮은 남자를 잡아서 시집을 잘 가야 한다는 압박이었어요. 그런 압박을 겪어오신 엄마가 만난 결혼 상대가 아버지였으니까요. 아버지가 당시 얼마나 괜찮은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내였는지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네요. 젊으셨을 적의 사진을 보면 아버지가 미남은 아니었습니다. 미남하고는 거리가 멀었고 좋게 쳐주자면 호쾌한 인상을 지닌 진지한 분위기까지 살짝 갖춘 쾌남이었어요. 아버지의 능력과 엄마의 미모는 그렇게 합쳐졌습니다. 친정이 3남매인데 첫째가 친정언니이고 둘째가 친정오빠이며 셋째가 바로 저입니다. 언니는 제가 아는 한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원래 좀 특이했어요. 되게 독특하면서 차가운 성격이었고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 집 큰딸은 성격이 있고 미국 사람 같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정남이가 있고 유들유들하고 그런 게 전혀 없어. 덕분에 언니를 향한 주변 이웃들의 평가는 늘 그런 느낌이었죠. 하지만 당사자인 언니는 그런 평가에 개코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신경을 쓸 것 같았으면 언니가 아니었죠. 그런가 하면 오빠는 공부벌레였어요. 남들은 사춘기가 오면 반항을 시작하고 이성 교제에 눈을 뜨고 오만 사건 사고를 다 치게 된다고 하던데 오빠는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공부에 빠져드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었죠.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던 헛바람이 잔뜩 들어가 있던 중학생 소녀는 공부에 미친 듯이 하는 것으로 삐딱해진 사춘기 시절을 보냈고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인지 사회성이 꽤 많이 부족한 어른으로 자랐답니다. 공부벌레였으니까 당연히 대학은 잘 갔어요. 당당히 들어갔던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무슨 공부를 또 하겠다면서 미국으로 가서 학교를 다니는 것 같더니 나중에 보니까 박사 과정을 밟았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 박사님이 났습니다. 개성 강한 언니와 오빠 아래로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제가 언니하고는 7살, 오빠하고는 5살 차이입니다. 나이 터울이 좀 있어요. 그런데다가 성격도 원체 언니, 오빠 두 사람과는 다르게 유약하고 무르고 나청적이고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기질이 좀 강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사교성이 뛰어나며 해맑았고요. 나쁘게 말을 해보자면 산만하면서 어리버리한 면이 있었어요. 앞선 두 자식들과 영반대로 태어난 막내를 부모님 두 분은 어떻게 여기셨을 것 같나요? 역시나 막내는 이렇듯 귀염석이 있는 거라며 기특해 하셨다면 좋았겠죠. 막내가 막내답다면서 예쁘게 봐주셨다면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답니다. 민정아, 우리 집은 원래 자녀 계획은 둘뿐이었어. 딱 둘만 낳아서 키울 생각이 애초에 있었기 때문에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골고루 낳았을 때 얼마나 좋았던지 몰라. 네가 나중에 갑자기 생길 줄이야 상상도 못한 일이었단다. 정말요? 그러면 저 때문에 엄마가 그때 많이 놀라셨겠네요. 놀라다 뿐이니 기절초풍이었지. 네 아버지하고 그때 사실은 고민 많이 했었다. 이걸 나 마라. 이러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했었는데 아휴, 이미 뱃속에 들어앉은 생명을 치우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길래 결국은 고민 끝에 민정이 너를 낳기로 한 거였지. 네? 생명을 치워요? 그럼 저를 안 낳으실 생각도 있었던 거예요? 다 들어놓고서 뭘 또 묻고 그래. 너는 하여간에 네 언니 오빠에 비해서 모든 것이 다 부족하지만 볼수록 특히나 이해력이 가장 부족해. 한 번을 보고 들으면 머릿속에 딱 박혀야 하는데 너는 2번, 3번 이렇게 반복을 해야 그나마 옳게 이해를 할까 말까 이러고 있으니 민정이 네가 얼굴이 시도득은 못한다는 말처럼 친딱을 진하게 했으니까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우리 핏줄이 맞는지 10번은 더 의심했을 거야. 어쩜 이렇게 똑부러진 구석이 하나도 없니?
그때 너를 예기치 못하게 가지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일정에 차질이 생겼었는지 몰라. 세워놨던 계획을 줄줄이 엎어야 했고 한마디로 너 때문에 인생이 잠시 꼬인 거였어. 그런데도 너는 값어치를 여태 못하고 있으니 정말 속이 탄다. 속이 타들어가. 그때는 언니가 수험생이었고 한창 예민하게 짜증을 부리고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고등학생이었던 오빠도 공부를 하는 게 최고의 벼슬인 것처럼 굴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저만 낫동강 오리알처럼 눈치도 없이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그게 엄마의 눈에는 완전히 눈엣가시였던 모양이에요. 워낙 인정머리가 없으셨고 쌀쌀 맞으실 때가 많으며 감정 기복이 심하신 엄마였기에 저는 엄마가 기분이 좋을 때 대화를 나누는 건 행운이 따라줘야 가능한 것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저를 불러다가 이런저런 말씀을 시작하시면 그게 그렇게나 황송했습니다. 그랬건만 기대감으로 눈을 반짝반짝 빛내고 있던 저에게 엄마가 냉수마찰이나 다름없는 차가운 발언을 다다다 쏟아내셨던 거예요. 예기치 못했던 임신이었고 지워버릴 생각도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을 굳이 이미 잘 태어나고 잘 살고 있는 자식한테 부모가 밝힐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엄마가 당시 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작정을 하셨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언니와 오빠에 비해서 전혀 뛰어난 것도 없고 가치가 없는 자식이라서 낳은 보람도 없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어찌나 충격을 받았는지 울음도 안 나왔고요. 오히려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딸꾹질이 나왔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서 그대로 크게 딸꾹 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엄마는 혀를 끌끌 차시면서 착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먼저 자리를 뜨셨습니다. 넓은 식탁에 저만 자리하고 있었어요. 식탁만 넓은 게 아니었죠. 부엌도 넓었고 거실도 넓었고 당연히 집 자체가 넓었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넓은 공간들 중에서 가족들끼리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거의 분풀이를 하듯이 저에게 굳이 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던 말씀을 하신 이후 자리를 휙 벗어나셨던 엄마처럼 말이죠. 집은 저에게 있어서 가족들에게 차례로 외면을 받은 곳인 것만 같았어요. 더 어렸을 때는 마냥 해맑고 천진난만한 저였는데 점차 집에서 맛보는 외로움이라는 것이 다른 친구들이 겪지 않은 이상한 그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향해서 보여주는 것이 언니와 오빠를 향한 것보다 덜한 애정이 아니라 염증 어린 무관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는 약간의 비참함도 동반이 되었어요. 제 자신이 열등한 존재가 되는 것만 같았죠. 오등한 언니 오빠에 밀려서 평생 열등할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들 때마다 깜깜한 어둠 속에 갇히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뭐? 엄마한테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참나, 별 소리를 다 하네. 아주 애들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엄마가 저를 놀리시려고 장난치시는 거겠죠? 아니면 진짜로 아버지도 제가 안 태어나길 바라셨어요? 그게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겠니? 다 지난 일인데. 그보다 무척 피곤하구나. 민정아, 너 이쪽으로 와서 어깨 좀 열심히 주물러 봐라. 하루 종일 밖에서 고생하고 돌아오신 아버지한테는 알아서 효도도 하고 예쁜 짓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막내딸이 해야 할 역할이야. 이 녀석아, 알아들어? 저는 아버지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네, 알겠어요.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속상하단 기색을 내비치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한숨을 쉬어봐도 아버지는 모른 척 하시면서 제가 어깨를 더 세게 주무르기를 바라실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능력이 좋으신 분이었죠. 넓고 좋은 집에 살면서 브랜드 로고가 가슴팍에 박혀있는 옷을 날마다 입고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특권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일상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멋진 가장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이상의 것은 들여다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잘 벌어오면 그걸로 끝이었고 그것보다 더 역할을 잘하는 가장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당신 스스로를 최고의 아버지라고 추켜 세우셨습니다. 정작 자식들이 당신을 향해 귀찮은 한마디라도 꺼낼까봐 노심초사하시면서 항상 상황을 빠져나갈 구멍부터 만들어 놓으셨으면서 말입니다. 괜한 진실을 저에게 밝혀주신 엄마 때문에 제가 놀랍고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드리고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저를 향해서
걸리적거린다는 뜻을 내비치고 계셨죠. 밖에서 힘들게 일을 하며 돈을 벌어오는 가장을 향해서 자식이 존경으로 효도를 하지는 못할 망정 쓸데없는 헛소리를 늘어놓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배응만덕하다는 것 또한 아버지의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워낙 타고난 천성 자체가 해맑은 측면이 있었고 사람을 좋아했어요. 어울려 노는 게 즐거웠죠. 집안에서는 이런 게 충족이 안 되니까 자연스레 학교 생활에만 강력하게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외로운 기분을 달래고 애정 결핍을 충족하는 방법은 친구들에게 매달리는 것이었어요. 교우 관계에만 집중했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간 뒤 후회를 했어요. 이제는 대학 입시라는 현실이 눈앞으로 성큼 닥쳐와 있었거든요. 공부를 좀 할 걸, 친구들한테만 신경 쓰지 말 걸, 이런 후회가 밀려들었네요. 제가 매달리며 잘 지내려고 최선을 다했던 친구들은 이제 저마다 공부하느라 바빴습니다. 정신을 차린 그때는 이미 좀 늦어서 대학 입학시험은 역시나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받은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 목록을 받아보신 부모님이 냉담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장 재수학원에 등록할 준비나 하라고 말입니다. 나한테 여태까지 관심도 안 주셨으면서 내가 남들한테 밝히기에 부끄러운 대학을 가는 건 용인이 안 되시는 모양이네. 솔직히 재수학원을 다니고 싶지 않은데 그럭저럭 내 수준에 맞는 대학을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걸까? 재수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남들은 비싼 재수학원에 다니고 싶어서 못 다니는데 돈 걱정 없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줄 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셨어요. 저의 입시 성적표를 받아보신 이후부터 줄곧 저를 그렇게 보고 계셨죠. 차마 그 앞에서 대학 욕심이 없다는 소리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만나는 남자하고 언니가 결혼할 생각이 있어서 슬슬 준비를 할 거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민정아, 제발 누가 너더러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에 들어가래? 네 언니 오빠만큼 하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그냥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만 않으면 되는 건데. 민정이 너는 고작 그것도 못 해내겠다는 거니? 재수를 내서 무조건 괜찮은 대학에 입학해라. 안 그러면 정말 개망신이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낮잡아 보이는 건 사양이라는 건 알아둬. 알아주는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던 언니는 사내 연애를 통해서 결혼할 상대를 만났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언니 같은 여자가 대체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다고 할까 싶었는데 자기보다 더 잘난 남자를 찾았더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고서 거의 울면서 매일같이 공부를 했어요. 재수학원 시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떠올리기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고 대화를 하는 걸 좋아했는데 재수라 하면서는 그게 불가능했으니까요. 메말라서 죽는 줄 알았죠. 영원 같았던 재수학원의 나날이 끝났고 저는 다행히도 쓸만한 성적표를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최고 명문대로 꼽히는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은 아니었지만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이름을 아는 준수한 대학 간판을 달 수 있었네요. 제가 대학에 합격하자마자 언니의 상견례가 있었고요. 아휴, 저는 미처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상대 집안이 소위 엘리트 집안이라 불리는 곳이었더라고요. 집안에 왜 그렇게 사짜 직업이 많던지요. 오죽하면 저희 형부 되시는 분이 그나마 그 집안에서는 평범한 축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에게 다가온 언니가 난데없이 인생 처음으로 언니 노릇을 하려고 드는 건지 이런 잔소리를 남기더라고요. 어릴 때는 머리에 나사가 하나 풀린 듯이 굴더니 성인 되고 나니까 애가 좀 나아 보이네. 민정아, 정신 차리고 대학생활 잘하고 학점 관리 잘하고 취업 준비 잘하고 알았지?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인형놀이 해달라고 졸라도 단 한 번을 들어준 적이 없던 언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니의 몸속에 흐르는 피는 따뜻하지 않고 차가울 거라는 상상도 해봤었죠. 상견례가 무사히 잘 끝났다고 가족들은 만족스러워 보였지만 그날 밤에 저만 홀로 슬프고 외로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엘리트 집안에 시집을 간 언니는 인생의 이막을 순조롭게 계획하고 있었고 오빠는 외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이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생활이 즐겁지 않았어요. 제가 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재수 생활을 했던 것인지 스스로 납득이 안 됐거든요. 부모님이 쪽팔리시지 않도록 언니가 결혼할 집안에 잘 보이도록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재수 끝에 대학을 잘 간 것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우울했던 제가 매달린 건 또다시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제가 깨달은 사실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위안을 받는 성격이라는 점이었어요. 솔직히 공부는 적성에 맞지 않았고 재수학원처럼 저를 붙잡아 두는 장치가 없다 보니까 대학생활 하면서 성적 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자식의 대학 간판만 중요하셨던 것인지 더 이상 부모님이 저에게 공부 문제로 뭐라고 하시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자유분방한 대학 생활을 했었죠. 가끔은 상처를 받는 일도 생기기도 했었어요. 저는 돈줄, 그러니까 매번 자리마다 계산을 하는 물주 정도로만 보고 저를 이용해 먹는 나쁜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애들은 친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았네요. 그런 종자들이 은근히 많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을 쯤에는 어느새 졸업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꿍꿍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즐겁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서비스직에 취업을 하였어요. 네가 보나마나 성적이 개판일 게 뻔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건 바라지도 않았어. 그런 곳은 성적까지 다 보니까 중견기업도 어려울 것 같고 네가 노력을 하고 의욕을 가지고 있다면 간판이 그럴싸한 봄나는 회사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가 나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는구나. 졸업을 앞두고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안심했던 내가 바보였지. 민정이 너를 믿었다니. 아휴. 엄마, 멀쩡히 대학 잘 나오고 나서도 취업 못하는 경우가 그렇게나 많대요. 그래서 너는 졸업하자마자 일자리 구했으니까 잘한 거라고? 그게 그렇게나 대단한 업적이고 자랑스러운가 보다. 그까짓 일자리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서 취업했다고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러면요, 제가 하염없이 자격증 공부만 계속하면서 계속 취업 준비를 했어야 맞았다는 거예요? 얘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자격증 공부를 왜 계속해? 시험을 봐서 바로 자격증을 따야지. 계속 공부를 안 한다는 건 도대체 어느 돌대가리에서 나온 생각이니? 너는 진짜 네 언니 오빠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서도 그 모양 그 꼬라지로 나태하고 안일하게 취업할 생각이 들었니? 서비스지? 지나가던 개도 안 웃겠다. 아니지. 지나가던 개도 그 정도 일은 할 수 있겠다. 그딴 일 같지도 않은 일을 고졸들이나 하는 그런 일을 내가 낳은 자식이라는 게 두고두고 안 믿겨. 민정이 너도 참 어지간히 하는구나.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평소에 저한테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제가 뭘 하면서 지내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전혀 관심도 없으시다가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졸업해서 취업할 때, 이럴 때만 지대한 관심을 보이시는 거 민망하지도 않으세요? 네가 자꾸 남들 보기에 창피한 수준으로 가니까 그런 거지. 네가 알아서 잘 있어봐. 내가 이렇게 귀찮게 시리 너한테 잔소리를 하는 일도 없었어. 그렇게 귀찮으시면 하지 마세요. 저한테 잔소리, 참견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왜 엄마 때문에 남들 보기에 창피한 수준일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건 엄마 사정이잖아요. 너? 얘가 아주 이상한 쪽으로 변했구나. 사랑받고 싶어서 노력하는 게 네 모습 아니야? 무슨 바람이 불어서 얘가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졌지? 이제는 가족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거니? 질려서 그래요. 질려서. 라디오 들을 때 주파수가 맞아야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가족이랑 주파수라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영영 안 맞는 걸 가지고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애를 써본 짓.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남들 시선을 의식할 때만 저에게 나쁜 소리만 하는 가족들이라면 이제 그런 가족의 사랑 따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껏 재수해서 어렵게 들어간 대학인데 개판으로 성적 망치고 졸업해서 개나 소나 다 쉽게 갈 수 있는 서비스직 일이나 하게 되어서 정말로 죄송하네요. 저는 엄마의 기대에 평생 영원히 못 미치는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무런 기대를 안 하시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저한테 진심으로 기대한 적도 없으시잖아요. 낳은 것도 싫었던 자식인데 어렸을 때부터 똑부러지지 못했던 못난 자식인데 싫으시겠죠. 엄마의 심정도 이해는 갈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저한테 신경 써주시는 척 하실 필요도 없어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어디서 눈 똑바로 뜨고 바락바락 대들어? 네가 지금까지 호의호식한 게 다 누구 덕인데 좋은 대학 나온 게 전부 누구 덕인데 그것도 모르고서 네가 이렇게 굴면 안 되지. 아직 내 말 안 끝났는데 어디가? 당장 이리 안 와?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되었던 시기 저는 엄마와 대판 싸웠습니다.
감정이 끌어올라서 손이 막 떨리기 시작했었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갈 것 같은 감각이 들었으나 안 그러는 척 참아내면서 엄마한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다 토해냈습니다. 옛날부터 감정 기복이 심하셨던 분이 엄마인데 그럼에도 그렇게까지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지고 입술을 덜덜 떠시는 모습은 그날 처음 봤어요. 저로 인해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나신 엄마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속이 개운하기도 하고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맛이 씁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냉전이 계속되었죠. 아버지는 제가 잠깐 욱해서 성질을 부린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웬만하면 먼저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잘못했다고 해라. 좋게 좋게 정리를 해.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혀 이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으셨고요. 어렸을 때부터 줄곧 봐온 아버지의 모습다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굽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는 저를 없는 자식 취급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었고요. 언니가 저한테 그 소리를 전해준 것이었죠. 너는 어린애도 아니고 왜 그렇게 자존심을 세워? 멍청하고 미련하게 굴지 마. 그런다고 해서 네가 얻는 이득도 없잖아. 이게 이득의 문제로 보여? 언니는 아마 죽을 때까지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가만히 냅둬. 언니는 언니 인생 알아서 잘 살잖아. 그래, 나는 알아서 잘 살지. 근데 네가 잘 못 사니까 그게 문제잖아. 여전히 말이 안 통하는 가족이라는 사실만 확인받았었죠. 저는 서비스직에 종사하면서 감정 노동자라는 게 정말 힘든 거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서 힘을 받는 저의 모습을 자주 마주하게 되었어요.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은 거의 다 활발한 성격들이었습니다. 자주 어울려 놀았어요. 그러나 가족들에게서 받아온 상처를 해결해 줄 존재는 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결국 저만의 화목한 가족을 만드는 것으로 제 인생의 공허한 부분들을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하다가 진산 손님을 만나면 머리 뚜껑이 열리는데 천사 같은 손님이 나타나면 그 뚜껑을 닫아주고는 했거든요. 가족에게서 얻은 상처는 가족으로 덮어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저는 친구들에게서 얻지 못했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어요. 교제를 시작했던 지 딱 반년 만에 저는 속으로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사이가 가까워지고 나서 둘이 술자리를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가졌을 때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와 가족들에 대한 생각을 다 밝혔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이야기를 듣더니 막 펑펑 우는 게 아니겠어요. 저를 나약하다고 비웃지도 않고 사람에게 의존적이라며 이상하게 보지도 않고 그저 제 이야기에 가슴 아파하면서 공감을 표현하며 우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떻게 결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었겠나요. 그때부터는 남편하고는 웬만하면 결혼할 작정이었죠. 교제 1년 정도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께 처음 인사를 갔었습니다. 네가 민정이구나. 그동안 우리 아들 녀석에게 졸라대서 사진만 몇 번 받아봤었는데 사진보다 실제로 보는 게 훨씬 더 예쁘네. 네. 안녕하세요. 칭찬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너무 고우세요. 내가 곱기는 쭈구리 못난이인데 아닌가? 아들 녀석이 혹시나 이렇게 어여쁜 아가씨한테 장가 보낼 수 있을까 싶어서 하도 설레가지고 내 얼굴이 잠시 활짝 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래, 어서 와라. 내가 비록 없는 솜씨지만 힘껏 부려봤어. 얼른 같이 밥부터 먹고 이야기를 나누자꾸나. 넉살 좋게 웃으시는 시어머니를 처음 뵌 순간 저는 주책맞게 하마터면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꿈꾸던 가족의 모습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에 대해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많으셨을 텐데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저를 반찬이 잔뜩 차려진 밥상 앞에 앉히시고 밥솥에서 밥을 뜨러 움직이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꿈꾸고 바라왔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거든요. 정이 넘쳐 흐르는 밥상 앞에서 저는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한술 뜬 밥과 함께 삼켜냈습니다. 정말로 맛있어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맛있어요. 입맛에 맞는다니까 다행이네. 준비하면서도 어찌나 걱정이 되던지. 이제야 한시름 덜겠네. 근데 우리 민정이는 부모님이 무슨 일 하시니? 형제는 혹시 몇이나 있어? 넉살 좋은 시어머니의 미소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따라서 입꼬리를 올렸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더니 아차하는 눈빛이 되더군요. 깜빡했다는 표정이었어요. 여태까지 남편이 시어머니께 저희 집안 이야기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멋쩍어서 얼굴만 긁적이고 있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어리둥절한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여기서 가족들과 성격이 안 맞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대략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신지, 언니와 오빠는 뭘 하면서 살고 어떤 상대를 만나 결혼들을 했는지 그런 정도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가슴을 손으로 누르시더니 심호흡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이고야, 그렇구나. 그랬던 거구나. 아유, 심장이 떨려가지고 안 되겠다. 냉수 한 잔 마시고 정신이라도 차려야지. 물을 따라서 벌컥벌컥 넘기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 싶어서 휘둥그레지는 눈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머쓱하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엄마가 저러실까봐 내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던 것도 있어. 네가 부잣집 막내딸인 걸 아시면 저렇게 놀라고 부담스러워하실 게 뻔했거든. 부잣집 막내딸이라니. 그렇게 들으니까 내가 뭔가 되게 거창한 사람이 된 것 같다. 되게 잘났고 되게 사랑받는 사람이나 듣는 소리 같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자기는 알잖아. 그치? 그렇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보기에 민정이 네가 부잣집인 건 맞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 나는 절대 부담감 안 느끼고 있어. 돈이나 배경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한테 너는 그냥 너일 뿐이야. 네가 부잣집 막내딸이 아니라 기초수급자였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나는 너하고 결혼할 마음을 먹었을 테니까. 남편은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제가 식탁 위로 손을 내밀자 얼른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저희 두 사람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던 시어머니께서 작게 웃음소리를 내셨죠.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제가 얼른 손을 뺐는데요. 시어머니가 계시다는 걸 잠시 망각했던 것 같아서 너무 민망했는데 고개를 돌려 바라본 얼굴이 너무 인자하게 빛나고 있어서 금세 제 마음이 놓였습니다. 부담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지. 집안끼리 수준 차이가 너무 나면 어쩔 수 없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땡 잡았다든지 잘 됐다든지 하는 생각보다도 우리 아들 녀석이 과연 그런 좋은 집안의 사위가 되어서 앞으로 잘 해낼 수 있을까 싶은 걱정이 앞서지만 두 사람만 좋다면야 나는 무조건 허락이야. 진심이 차오른 시어머니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한 상태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고 시어머니께 다가가서 가만히 안아드렸어요. 평생을 가족들에게 이렇게 해보고 싶었으나 학교에 들어갔던 이후로는 해보지 못한 행동이었죠. 저를 힘있게 안아주시는 시어머니의 정을 느끼며 저는 제가 결혼 상대를 정말 잘 골랐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저희 가족들에게 결혼 결정을 밝혀야 할 때였죠. 냉전이 이어지다 못해서 이제는 몸이 건조한 관계가 되어버린 엄마가 저를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서 아버지는 머리가 아프다는 듯 이 말을 짚고 계셨고요. 뭐? 중졸이라고? 어떻게 사람이 중졸일 수가 있니? 학교는 중학교까지 다닌 게 맞지만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 졸업 학년이에요. 그때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남편이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시아버지께서 근무하시던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 소식을 접하신 시어머니께서는 충격으로 혼절하셨는데 그러면서 관절을 크게 다치셨어요. 비극이 연이어 일어났고 남편은 본인이 한가하게 고등학교나 다닐 때가 아니라 판단했습니다. 과감하게 진학을 포기했고 병원에 붙어 있었죠. 사고 이후 3주 만에 시아버지께서는 결국 돌아가셨고요. 쥐꼬리만한 보상금으로는 병원비도 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열심히 일을 시작하였고
그렇게 남들보다 일찍 돈을 벌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렇게 괜찮은 남자, 저는 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작에 언니 오빠 때문에 화려하고 값비싼 결혼식에는 마음이 떴는데 이 사람은 저에게 먼저 작게 하는 수수한 결혼식이 좋겠다고 말을 해줬어요. 저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잘 통하는 사람이에요. 결혼식에 부를 인맥이 없어서 결혼식을 작게 하고 싶다는 거겠지.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비아냥대셨고 저는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낳아주신 덕분에 오히려 아버지의 허락을 바로 받아낼 수 있기도 했었고요. 제가 일회성으로 화가 났던 것이 아니라 영영 태도가 차가워져 버렸다는 사실을 시간이 꽤 흐른 그때가 되어서야 아버지는 깨닫고 계신 중이었어요. 제 결혼이라도 흔쾌히 허락해 주셔야겠다고 판단을 내리신 것이었죠. 옆에서 엄마가 너무 냉담하게 구시니까 역으로 아버지는 얼른 허락을 해주고 마셨던 거예요. 엄마가 굳은 얼굴로 먼저 자리를 뜨셨고 저는 아버지와 별 영향가 없는 대화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런 다음 엄마의 유치했던 반응을 제대로 따질 생각으로 걸음을 옮겼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광경을 봐버렸어요. 엄마는 아버지의 서재에 계셨고 그곳에서 놀라게도 울고 계셨습니다. 엄마, 지금 설마 우시는 거예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의 그런 모습을 평생에 처음 보는 것이었으니까요. 상상조차 한 적이 없었고요. 엄마는 대답 없이 한참을 우셨고 저는 다른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생겼던 너라는 생명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리고 예고 없이 당신의 속에 담긴 진심을 꺼내기 시작하셨죠. 영리하지도 않고 예쁘게 생기지도 않은 너를 보면 내 인생에 안 좋은 부분만 모아다가 만든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싫었어. 너도 다 알겠지만 나는 조건을 보고 네 아버지하고 결혼은 했던 거야. 사랑? 신뢰? 그런 건 없었어. 무조건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만 있었지. 왜냐면 그래야만 하니까. 안 그러면 내가 너무 불행한 것 같으니까. 일만 알고 효율만 중시하는 네 아버지하고 네 언니 오빠가 성격이 닮았더라. 셋이 아주 붕어빵이야. 일하는 머리, 공부하는 머리가 좋은 것만 봐도 셋이 똑같잖아. 그런데 너를 보면 나 어렸을 때가 떠올라서 네가 옛날에 나 같아서 가슴이 쓰라렸어. 네가 나 같아 보일 때마다 나는 그게 너무나도 싫었어. 너는 그야말로 애증의 존재였어. 내가 엄마로서 그러면 안 됐었는데. 미안하다. 내가 다 미안해. 말씀을 마치신 엄마가 다시 눈물을 쏟으셨고 저는 어느새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부족한 분이셨든 저에게 잘못을 하셨든 그건 사실 더 이상 상관이 없는 문제였어요. 부정할 수 없게도 저는 여전히 엄마를 사랑하고 있었고 엄마에게서 진심 어린 관심을 받을 수 있다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에 제 자존심이 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끼리는 이런 자존심 따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저절로 깨달아졌어요. 엄마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 안에서 저는 속 시원히 설움을 토해내며 울었죠. 다 울고 나니까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정말 후련했어요. 제 결혼 소식에 언니하고 오빠도 집에 도착한 참이었는데 오는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서재에 와봤던 모두가 경악을 해서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엄마,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상태야. 우리 민정이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기 시작했거든. 떨떠름하게 질문을 날렸던 언니는 엄마의 대답에 충격을 받아서 입까지 틀어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엄마는 제가 결혼할 남자가 솔직하게 못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만나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고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고 이랬던 과정을 저한테서 다 듣고 나니까 더욱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주장이 이해가 가지 않았으나 제 평생 처음으로 엄마의 진심을 듣고서 후련하게 화해를 한 뒤였으니까요. 지금의 이걸 망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엄마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많은 대화를 거친 끝에서야 저는 남편과 약속하지만 분위기는 끝내줬던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신혼집은 딱 마음에 들었던 매물을 2차례나 놓치는 바람에 생각보다 구하는 게 좀 늦어졌습니다.
워낙 마음에 쏙 들어왔던 집들을 미리 봤었더니 그 이후에는 웬만해서는 보는 것보다 하자부터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결혼 전 집을 구하러 다닐 때 생각보다 수월하게 구해지지 않자 남편은 초조해했고 조급해했습니다. 자기야, 너무 그렇게 급하게 굴 것 없어. 우리가 같이 멋진 추억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집이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수고가 들더라도 신중하게 구해보자. 나도 무슨 말하는지는 알아. 근데 너처럼 잘 사는 집 딸내미가 설마 이렇게 발품을 팔아가면서 집을 보러 다니고 매물도 놓치고 이럴 줄은 몰랐지. 내가 너무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나 보다. 그래서 혹시 실망한 거야? 아니지. 나는 항상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는 데까지는 스스로 해내고 싶은 성격이라서 그래. 누구한테 안 맡기고 직접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좋아.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언제 꺼낼까 고민했었는데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남들보다 조금은 잘 사는 편이잖아. 그래서 재산 관련한 이런저런 사정이 좀 있어. 나는 머리가 나빠서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계산은 안 되지만 아무튼 우리가 집을 계약하게 되면 그게 내 명의로 하는 건 힘들지도 몰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부모님 명의로 계약을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이미 부동산을 여러 가지고 계셔서 어쩌면 혹시 자기 명의로 계약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내 명의로? 그러면 우리 신혼집이 내 명의로 된 집이 되는 거야? 그렇겠지? 솔직히 말하자면 언니하고 오빠는 반대를 하는데 나는 자기가 믿음직스러운 사람인 거 아니까 부모님한테 말씀을 잘 드려볼까 싶어. 나는 그런 거 전혀 욕심 없어. 그런데 집안 사정이 그렇다면야 내 명의로 해도 괜찮아. 남편은 담백한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바심 같은 것을 내지 않았고요. 신혼집 구해서 들어갈 때까지 잠시 단기 월세로 지내자는 말이 나왔을 때도 전혀 싫어하는 기색 없이 흔쾌히 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월세집에서 지내는 동안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잘해주셨던지 몰라요. 각종 반찬들 분에 넘치도록 바리바리 날라주셨습니다. 늘 저의 안부를 먼저 물어봐 주셨고요. 정이 넘치고 푸근한 시어머니의 면모를 월세집에서 생활하던 그 몇 달간에 저는 제대로 느낄 수 있었네요. 위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딱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왔고 조건이 좋았던 그 아파트는 25억짜리였습니다. 우리 딸이 시집 가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날을 위해서 이날 이때까지 힘들게 일을 하며 돈을 번 거지. 다른 걸 위해서 벌었겠소.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전액을 다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통큰 친정의 지원을 받고서 결혼한 셈이 되었죠. 드디어 집이 생긴다고 하면서 남편은 설렌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얼른 계약 마무리하고 입주할 때가 기다려진다고 하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중요한 계약이니까 이런 건 잘하는 분들끼리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주신대. 혹시 자기의 단독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하는 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엄청난 행운의 주인공이라는 의미 같아서 긍정적인 마음만 가져보려고 해. 수더분한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이렇게나 결혼을 잘한 저야말로 행운의 주인공이라는 대답을 했었습니다. 얼마 뒤 아파트 계약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시어머니께서 오매불망 매매 계약서를 보고 싶으시다며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드디어 그 서류를 전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나, 진짜로 우리 아들 이름으로 계약이 됐잖아. 지금 시세로 25억. 앞으로 오르면 더 올랐지. 아파트 값이 내려갈 일은 없다고 하던데. 계약서를 받아보시고 침을 크게 꿀꺽 삼키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원래 저런 표정도 지을 줄 아셨던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제 착각이라 생각하고 넘긴 뒤 아파트로 들어갈 준비나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이틀 전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갑자기 무게를 잡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줘. 내가 너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가 있었어. 서로 가정 환경이 비슷했고 잘 통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아직 어렸고 철이 없었기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헤어졌지. 그런데 얼마 전 내 결혼 소식을 들은 그 사람이
나한테 축하 인사를 하고 싶다며 나를 찾아왔던 거야. 잠깐만. 자기가 뭔 소리를 하는지 분명히 다 알겠는데도 모르겠어. 옛날에 만났던 여자가 대체 왜 자기한테 결혼 축하 인사를 하겠답시고 찾아왔다는 거야?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의도가 뭐야? 상대가 나한테 미련이 있었더라. 그래서 축하 인사를 할 핑계로 나를 보려고 찾아왔던 거였어. 옛날 생각이 나서 같이 술자리를 가졌고 너무 취해서 필름이 끊겼었는데 그날은 없던 걸로 여기고 지내던 나한테 엊그제 그 사람이 찾아와서 그러더라. 임신을 했대. 뱃속에 내 아이가 들어섰대. 눈물을 쏟기 시작한 남편을 보면서 저는 배신감에 치가 떨렸지만 동시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남편의 본론은 이거였어요. 이혼. 저와 이혼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내가 사랑했던 여자였고 어쩌면 지금도 사랑하고 있을지 모를 여자야. 그런 여자가 내 아이를 임신했는데 어떻게 외면해. 나는 못해. 그래? 알았어. 어쩔 수 없지. 이혼해 줄게. 정말이야? 역시 인정 넘치고 이해심 많은 너라면 이렇게 나아줄 줄 알았어. 고마워. 당연히 아파트는 나한테 넘기고 이혼하는 거지. 그거 우리 집에서 해준 거잖아. 그러면 나는 태어날 애기하고 어디에서 살라는 거야? 다른 집을 구해야지. 아니면 어머님한테 신세를 지든가. 남편의 표정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표정 관리를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시어머니께서 출동하셨어요. 있는 것들이 더한다니까. 아파트 한 채 좀 주고 가면 어디가 더 나니? 심포 좀 곱게 써라. 어머님, 왜 소리를 지르세요? 어머님 안 같아요. 설마 이쪽이 본 모습이셨던 건 아니죠? 그러면 저 실망할 것 같아요. 네가 실망을 하면 뭘 어쩔 거니? 그래봤자 그 아파트 우리 아들 명의인데. 비아냥대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힘 빠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한테 이혼 서류를 팔랑거리셨고 당장 이혼 도장부터 찍으라며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말씀을 드렸죠. 이것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순순히 이혼 도장 찍을게요. 어머님, 처음부터 제가 부잣집 딸인 거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때 일부러 모른 척 하셨던 건가요? 제 질문을 듣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바짱대소를 하셨어요. 그러더니 줄줄이 실토를 하시더라고요. 교제하던 초반 당시 제 배경을 안 남편이 일부러 저와 결혼을 작정을 했었고요. 저에게 가족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제 마음을 움직이려고 시어머니를 일부러 푸근하고 정이 넘치시는 분이신 것처럼 꾸몄던 것입니다. 저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동안 가진 연극을 다 버려왔던 두 사람이었어요. 애정에 굶주린 부잣집 딸의 등을 처먹을 심산이었는데 웬 호구가 글쎄 아파트 명의까지 주겠다고 하니까 신이 났던 것이지요.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인데 지금 이렇게 아파트 명의를 가졌을 때 얼른 이혼해버리는 게 낫지. 다 털어놓으니 시원하다는 기색으로 웃으시던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미련 따위는 없었어요. 이제 계약이 끝낸 월세집에서 일단 나가달라고 했고요. 그러자 아파트를 차지할 생각에 신난 모자는 당장에 이삿짐 차를 불렀습니다. 저는 전 남편의 짐이 월세집을 다 빠져나가는 걸 지켜보았죠. 저한테 미안하다는 신용만 대충 남기고 떠난 전 남편의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죠. 원래 아파트에 들어가기로 했던 그 날짜였어요. 신이 난 모자가 아파트에 도착을 했으나 그들이 눈에 들어온 광경은 딱 그 집에 어떤 가족이 이사를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머머, 저 미친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보세요, 그 집은 우리 아들 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사 들어가기로 했다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긴 저희가 엊그제 월세로 계약한 집이에요. 서류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당황한 모자가 계약서 서류를 내밀었고 그걸 본 그 가족이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서 약을 파세요? 이건 가짜잖아요. 세상 천지에 아파트 매매 계약서가 이렇게 생긴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며 그 가족이 본인들의 월세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집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제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설마 내가 속은 거야? 엄마, 우리가 속아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볼 줄 모르는 무식쟁이라는 거 그 점을 이용해서 그쪽이 우리를 작정하고 속인 거 아니에요? 이럴 수가.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다면 대체 뭘 위해서 이혼을? 전 남편이 절규하는 동안 그 모친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졸도하였습니다. 이삿짐 차 때문에 번잡하던 공간으로 구급차까지 진입을 했어야 됐다네요. 전 남편이 오열을 하면서 연락을 했길래 제가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줬죠. 저희 엄마가 결혼을 허락해 주시는 조건으로 제 남편의 진심을 떠보는 시험을 내걸으셨던 건 말입니다. 본색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지켜보자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고 빠르게 본색을 드러날 줄은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정말 대단하다.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는 말처럼 나하고 그냥 살았다면 앞으로 돈 걱정하는 일 없이 편하게 살았을 텐데 욕심에 눈이 멀어서 계약서도 꼼꼼하게 들여다볼 생각도 못하고 무작정 사달을 내버리다니. 인내심이 그렇게 얕아서야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겠어? 아니야. 옛날에 만났던 여자가 내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냥 이혼을 빨리 하기 위한 핑계였어. 나한테 아이 따위는 없어. 제발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라. 이게 다 나한테 헛바람을 넣은 우리 엄마 때문이야. 나는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 추호도 없었어. 맨날 나한테 너너거리더니 왜 이제 와서 당신이라고 불러? 이상한 놈이네. 됐으니까 썩 꺼져. 저는 여지 하나 남기지 않고 그놈을 단호하게 쳐냈습니다. 언니가 저에게 잘했다며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언니한테 칭찬을 받아보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네요. 가족들 모두 사람을 잘못 보고 결혼했던 저를 탓하기는커녕 제 탓이 아니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네요. 똥차한테 잘못되었다고 해서 벤츠 같은 남자를 만날지도 모르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서 다시 연애도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할 때마다 엄마의 참견이 날아들어서 어느새 아웅다웅하는 모녀 사이가 되었어요. 이제는 옛날의 엄마와 저를 떠올리면 그때가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랍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재밌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한 사연인데요.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 올리게 되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마음먹었을 때부터 서로 아이는 최대한 빨리 낳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각자 외동아들과 딸로서 홀아버지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사람이 없고 너무 쓸쓸하다는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둘 다 어렸을 적 소원이 형제 많은 곳에서 자라는 것이었죠. 지금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저랑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의견 합의가 잘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저나 남편이나 집안 사정이 아주 안 좋지는 않아서 아이 둘셋 정도는 낳아서 부족함 없이 충분히 기를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을 때부터 빠르게 아이를 낳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했어요. 하지만 원래 임신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처음 1년간은 그래, 그냥 아직 때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물론 저는 내심 빨리 아이가 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에 실망을 아예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어디서 보니까 원래 임신을 너무 갈구할수록 오히려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임신하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나 남편이나 집에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팔자에도 없는 클래식 음악을 듣고 최대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봤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결혼 3년째가 되던 해에도 아이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 않았죠. 왜 이렇게 아이가 안 생길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조금만 기다려보자. 곧 생길 거야. 허나 저희 둘이서 아무리 이야기를 나눠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혹시 저라던가 아니면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서 검사를 받아보기 위해 병원에 갔어요. 하지만 병원에선 남편의 상태도 괜찮고 제 상태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당시 밤마다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저나 남편이나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둘 중에 한 명이 너무 피곤한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안 생기니 불안감이 높아져 갔어요. 여보, 난 도저히 왜 이렇게까지 임신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우리 노력 많이 하잖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럼 더 안 생길 거야. 이게 임신에 좋다는 보약이라더라. 내 것도 지었고 당신 것도 지었으니까 우리 이거 매일 챙겨 먹자. 남편이 어디서 아이를 가지는데 좋다고 도움이 되는 보약을 줘서는 하루에 3번씩 남편이랑 함께 꼬박꼬박 챙겨 먹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이가 생길 기미는 보이지 않았죠. 그 누구보다도 아이들과 함께 오순도순 화목한 가족을 원했던 저로서 너무도 절망스러웠습니다. 흔히 산후 우울증이 있다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차라리 애를 못 낳아서 저처럼 이렇게 우울할 바에는 그냥 원하는 대로 애를 낳고서 우울한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임신에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어요. 임신이 안 되는 이유조차 불분명하게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이 상황을 무작정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혼자서 버티기 힘들 때면 혼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임신이 안 될까? 라는 푸념을 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원래 아이라는 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야. 네가 아이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건 알겠지만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네가 너무 힘들어지지 않겠니? 오래 기다린 만큼 예쁘고 착한 아이가 오는 걸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김서방이 잘해주지? 김서방이랑 둘이 여행도 좀 다니고 그래. 라며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절망스럽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작은 희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신을 못한 지 5년째가 되었을 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면서 그냥 평범한 여느 부부처럼 밥을 차려 먹고 회사 이야기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내기는 했으나 의식적으로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요새 예능 프로그램들 중에서 연예인들의 자녀가 나오는 내용이 많은데 어쩌다 채널을 돌리다 그런 프로그램이나마 한번 스치면 못 볼 거라도 본 듯이 잽싸게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록 남의 아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좌절이 너무나 컸거든요. 너희 아직도 아이 소식은 없니? 저희가 결혼한 지 4년째가 되던 해부터 시골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시아버지가 자주 전화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시아버지도 그래, 아이는 낳을 수 있을 만큼 순풍순풍 낳아서 복작복작하게 지내야지. 라고 하시며 저희만큼 아이가 생기기를 바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시아버지가 보기에도 저희가 몇 년째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아마 꽤나 걱정이 되셨던 모양입니다. 네, 이전에 남편이랑 같이 병원도 다녀왔는데 의사는 저나 남편이나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요. 대체 왜 이렇게 임신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시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저희 역시 아이가 간절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시아버지 입장에서 아이를 바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인 저랑 남편만 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부턴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해서는 오늘은 임신 소식 없니? 그래, 앞으로 어찌하려고? 라면서 전화를 하며 아이를 가지라는 식으로 은근히 닥달하는데 그런 시아버지 전화 때문에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는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셨는데 그 덕분에 남편이 아버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답지 않게 좀 강경하게 이야기해도 며칠간 전화가 안 올 뿐 또 그 시기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은근슬쩍 전화를 걸어서 저희의 임신에 관해서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사연을 정리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대략 반년 전부터 시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약초와 산나물 같은 걸 보내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원래 서울에서 일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자그맣게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처음에는 시아버지가 농사지은 야채인가 보다 하고 받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채랑은 생긴 게 달랐습니다. 솔직히 야채보다는 어느 산등성이에서나 자랄 법한 풀떼기 같았죠. 아버님, 이게 뭐예요? 그냥 야채는 아닌 것 같은데. 나 농사 짓는 땅 뒤에 큰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몸에 좋은 산나물이랑 약초들이 엄청 많거든. 내가 요새 등산에 취미가 들려서 겸사겸사 산 타는 김에 너네 먹으라고 직접 따온 거다. 몸에 좋은 거니까 내가 따로 비닐봉다리에 담아준 산나물은 무침으로 무쳐서 먹고 상자에 있는 약초는 갈아서 집으로 마셔라. 아,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감사해요. 시아버지는 자신이 챙겨주는 것들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도 꼼꼼하게 설명을 했고 절대 빼놓지 말고 하루에 2번씩 챙겨 먹으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비록 아이 때문에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만 이것만큼은 저랑 남편 건강을 챙겨주기 위해서 시아버지가 따로 준비한 건데 당연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는 그 와중에 남자한테 좋은 약초가 따로 있고 여자한테 좋은 약초가 따로 있다면서 제 거 1박스, 남편 거 1박스 따로 택배로 보내셨는데 정말 그 양이 어마무시했던지라 대체 시아버지 혼자서 어떻게 이 많은 걸 다 따셨는지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날부터 남편은 시아버지가 주신 약초와 산나물을 챙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몸살 때문에 병원에 다니면서 다른 약을 먹고 있었는데 보통 약은 잘못 섞어서 먹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시아버지가 주신 건 약이 아니라 산나물이랑 약초 같은 풀이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몸에 안 좋을까 싶어서 일부러 먹는 걸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내가 보내준 약초랑 산나물 챙겨 먹고 있니? 아니요. 제가 지금 몸살 때문에 병원에서 약을 따로 처방받은 게 있는데 이거 다 먹기 전까지는 같이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안 먹고 있어요. 그거 빨리빨리 챙겨 먹어야 돼. 진짜 영험하기로 소문난 약초니까 병원 약이랑 먹는다고 해서 뭐 큰일 안 난다. 그게 어떤 약초인데? 아, 네. 시아버지는 제가 약을 먹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혀를 칙칙 차더니 지금부터라도 빨리 챙겨 먹으라고 닥달 아닌 닥달을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얼결에 그날부터 남편을 따라서 아침과 저녁에는 산나물 무침으로 밥을 먹고 점심에는 약초를 물이랑 넣어서 갈아서 건강즙처럼 마셨습니다. 그렇게 한 3일 정도를 산나물이랑 약초를 챙겨 먹었을까요? 그날따라 유독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보통이 너무 심해서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인 줄 알고서 화장실까지 가봤지만 그런 느낌도 아니었죠.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자리에 눕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가 아픈 게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맹장이라도 터진 줄 알았어요. 사람이 너무 아프면 앓는 소리도 안 나오는데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간신히 숨만 꺽꺽 들이쉬면서 등 돌리고 자고 있던 남편을 팔만 간신히 뻗어 건드리며 깨웠어요. 여보, 나 병원. 당신 왜 그래? 잠깐만.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배를 붙잡고 뒹굴고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란 남편은 바로 저를 데리고 차를 몰아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가서 링거를 맞고 간신히 진정이 되어서 누워있는데 의사가 와서는 뭐 잘못 먹은 거 아니냐고 큰 병은 아니기는 한데 먹은 것 중에 몸에 안 맞는 게 있어서 급성으로 복통이 생긴 거라며 한동안은 죽이나 미음 같은 걸로 속을 다스리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몸이 그렇게 아픈 적도 없고 배탈도 제대로 한 번 나본 적이 없는 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큰 복통에 시달릴 만한 이유는 솔직히 시아버지가 보내준 산나물과 약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의 산나물과 약초를 먹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당연히 그 이후로 아픈 적 한 번 없었고요. 저랑 다르게 남편은 아무런 탈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만 꾸준히 시아버지의 정성을 챙겨 먹었죠.
하지만 제가 이러면 시아버지가 섭섭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준 거 잘 챙겨 먹었냐? 네, 아버님. 식사할 때 산나물 무침 만든 걸로 밥 먹고 아까는 약초 갈아서 집으로 만들어서 마셨어요. 그래, 아주 잘했다. 잘했어. 기특하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그 뒤로 거의 한 달 주기로 새로운 박스를 보냈습니다. 매번 2박스씩 약초, 산나물이 가득 담긴 것들이 배달 오는데 꼬박꼬박 챙겨 먹는 남편도 한 달 안에 한 박스를 다 비우기가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저는 배탈을 앓은 이후로 시아버지 몰래 산나물이랑 약초를 안 챙겨 먹고 있었기에 방치해둘 수밖에 없었는데 그 때문에 날이 갈수록 온 집안이 시아버지가 보내준 약초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아버님한테 이제 약초 그만 보내도 된다고 말씀 좀 드려봐. 이러다 박스 꽉 차서 우리 걸을 공간도 없겠다. 알겠어. 근데 전 시아버지 고집이 이렇게 센 줄은 몰랐죠.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한 듯 했지만 시아버지는 여전히 매달마다 그득그득 채워서는 택배를 보내왔습니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부터는 아침마다 저한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라도 생기셨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냥 뭐 혼자 있으니 적적해서 너네 얼굴이라도 보려고 했지. 라면서 말하시더니 갑자기 아침은 먹었니? 하면서 아직 안 먹었으면 밥상 좀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떨결에 핸드폰을 들고 밥상을 보여드렸는데 반찬도 잘해 먹고 사는구나. 맛있겠네. 라면서 저희 집 아침상을 보시다가 본인도 밥을 먹어야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전화가 일주일마다 5번씩 왔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대체 시아버지가 왜 이러시는지 영문을 몰랐어요. 아버님이 정말 많이 적적하셔서 그런가? 하면서 일단 오는 전화는 받고 있었지만 저희끼리 조용히 밥 좀 먹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가 전화를 거시니까 번거롭기도 했죠. 만약에 제가 진작 시아버지의 속내를 알았다면 미리 단호하게 말씀드렸을 텐데 시아버지가 워낙 능청스럽게 구는지라 저는 정말로 시아버지가 혼자 있기 심심하시고 저희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매일 아침에 영상통화를 거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에 냉정하게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이제 슬슬 아버지가 보내준 약초랑 산나물 먹으면 어때? 제가 아파서 뒹구는 모습까지 본 사람이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당신도 나 그때 아파서 응급실 간 거 봤잖아. 나 평생 살면서 배 아픈 적 거의 없었는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아팠던 건 분명 아버님이 보내준 약초랑 산나물 챙겨 먹어서 그래. 나도 아버님이 기껏 나 생각해서 보내준 거 못 먹는 거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도 어쩌겠어. 또 아플 순 없잖아. 보내지 말라고 해도 보내시고. 그때 아팠던 게 정확하게 그 약초랑 산나물 때문이라고 밝혀진 것도 아니잖아. 아버지가 힘들게 산에 올라가서 딴 건데. 남편은 어떻게든 저에게 약초랑 산나물을 처음처럼 먹으라 했고 저는 절대로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안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이렇게 나오는지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당신 혹시 아버님한테 무슨 이야기라도 들었어? 생각해보니 이상하네. 내가 아버님이 주는 거 안 먹은 지가 반년은 넘게 지났을 텐데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당신 혼자 잘 챙겨 먹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이래? 라며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우물쭈물하던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며 자리를 피하더군요. 이상했죠. 그 뒤로 아버님은 계속 영상통화를 거셨어요. 그리고 영상통화를 거실 때마다 이 얘기 저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사실 아침엔 출근 준비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버님 얘기를 들어주다 보면 남편이 출근 시간을 놓치기도 했어요.
결국 두고 보다가 제가 한 소리를 하게 되었죠. 아버님, 저희 그이 이제 출근해야 해서요. 아, 그러면 알겠다. 끊으마. 근데 밥상 좀 보여다오. 오늘은 뭐 먹고 있니? 오늘은 고등어 조림이랑 된장찌개 끓여서 먹었어요. 그럼 끊을게요, 아버님. 쉬세요. 그런데 순간 아버님과 통화를 끊고 난 후 번뜩 강력한 직감 하나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바로 아버님이 이 영상통화를 거신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곧바로 남편을 추궁했어요. 나 알 것 같아. 아버님께서 영상통화 거신 이유. 당신은 알고 있었지? 제가 강하게 나오자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그제야 입을 떼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보내준 약초랑 산나물은 사실 그냥 건강에 좋은 것들이 아니라 임신에 좋은 것들이야. 아버지 말로는 여자와 남자의 길을 크게 키워줘서 애가 잘 들어서게 해준다나. 근데 분명히 잘 먹고 있었다면 진즉 임신을 하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여전히 소식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당신이 약을 안 챙겨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 이전에 병원약 먹느라 안 챙겨 먹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걸 확인이라도 할 겸 그렇게 아침마다 영상통화를 걸어서 우리 밥상을 본 거였어. 미안해. 아니, 그걸 왜 나한테 여태 말 안 했어? 미안. 네가 이렇게 화낼까 봐. 시아버지는 심지어 밥상에 약초가 안 보이자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캐물었고 남편은 결국 제가 병원약 다 먹고 나서 한동안 약초랑 산나물을 챙겨 먹었는데 복통이 심해서 응급실에 간 이후로는 따로 챙겨 먹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 몸에 좋은 걸 먹고서 무슨 복통이야. 분명 다른 것 때문에 아픈 걸 애꿎은 약초 탓하는 거지. 빨리 챙겨 먹으라고 해라. 노발대발한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중간에 껴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남편이 결국 저에게 약초랑 산나물을 챙겨 먹으라고 말하기에 이른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아침에 영상통화 걸 때마다 밥상에 약초 없는 게 너무 신경 쓰여. 나도 신경 쓰이고. 아버님 마음도 알겠지만 솔직히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안 생기는 걸로 인해서 제일 힘든 건 시아버지가 아니라 저랑 남편인데 무슨 어디서 났는지도 모를 풀떼기들을 가지고 임신이 잘 된다니. 그거로 임신될 거면 이 세상에 임신 못하는 사람들 없게요? 게다가 그 마음 자체야 저희를 생각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정황상 그거 챙겨 먹다가 배 아파서 응급실에 간 것도 사실인데 그건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무조건적으로 저한테 나물이랑 약초를 챙겨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 못 먹어.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중간에서 나 잘 챙겨 먹고 있다고 아버님한테 말씀드려. 그리고 저는 시아버지가 보낸 산나물과 약초를 정리했어요. 남편은 제가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폭폭 쉬어댔고요. 하지만 그 후에도 여전히 시아버지는 박스가 터질 만큼 많은 산나물과 약초를 보내오셨고 저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키는 대로 시아버지한테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제가 약초랑 산나물을 잘 챙겨 먹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시아버지가 그런데 왜 그렇게 임신이 안 되냐면서 애꿎은 남편을 붙잡고 뭐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거 먹으면 임신이 된다니까. 옆집 미정이도 내가 개운 산나물 먹고 아이를 벌써 2명이나 낳았다고. 네, 아버지. 알겠어요. 그만 닥달하세요. 저희 잘 챙겨 먹고 있을게요. 남편이 시아버지랑 전화를 하고 나서 초췌한 얼굴로 거실에 나올 때마다 저는 절대로 시아버지에게 당신이 챙겨준 것들을 안 먹고 있는 걸 들키지 말아야 한다고 단단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원체 의심이 많은 건지 눈치가 빠른 건지 무슨 저한테 보내준 약초 박스에서 약초 줄어든 것까지 사진을 찍어서 남편한테 보내달라고 하질 않나.
어느 날은 제가 약초를 먹고 있는 걸 몰래 영상을 찍어서 자기한테 전송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버지 때문에 죽겠다. 왜 이리 약초에 집착하시는 건지. 그래도 내가 당신 잘 챙겨 먹고 있다고 했으니까 절대로 걸리면 안 돼. 알겠지? 지금도 이렇게 집착하시는데 당신 안 먹는 거 알면 정말 난리 날 거야. 솔직히 저도 남편도 시아버지가 이해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걸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엔 동의했어요. 시아버지가 그걸 아시는 날엔 정말로 난리가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나요? 어느 늦은 밤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예상치 못한 얼굴이 있었어요. 바로 시아버지였죠. 내가 그거 몸에 좋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쩜 이렇게 고집이 세? 아버님. 시아버지는 다짜고짜 소리를 빽 지르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손엔 저희가 문 앞에 버리려고 놔둔 쓰레기 봉투가 있었어요. 그 봉투 안엔 산나물과 약초들이 있었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앞이 새하얘져 말을 더듬었어요. 뒤이어 나온 남편도 시아버지 손에 들린 걸 보곤 말을 잇지 못했죠. 그러자 시아버지는 기세등등하게 꾸지람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내가 힘들게 캐서준 걸 이 쓰레기 봉투에 버릴 생각을 하냐? 어? 넌 시아버지 정성이 우습냐? 우스워서 이 쓰레기 봉투에 넣은 거야?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정말 고집이 세다. 너처럼 센 애는 처음 봤어. 아니, 여자가 애 못 낳고 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넌 임신할 생각이 없는 게야? 아이 가질 생각이 없어? 아님, 시아버지가 만만한 거냐? 대체 고집이 센 게 누군지 진짜 어지간해서는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고 저보다 훨씬 어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음날 출근하는 거 뻔히 알면서 늦은 시간에 와가지고 있는 성질 다 부리는 시아버지를 보자니 어처구니가 없었고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참지 않고 시아버지에게 대놓고 따졌습니다. 아버님이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거 챙겨주셨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히 저도 매일같이 아버님이 주신 것들로 꼬박꼬박 먹었고요. 근데 누가 봐도 그것 때문에 아파서 응급실까지 다녀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아무리 몸에 좋은 거라고 그렇게 제가 그걸 계속 먹을 수가 있겠어요? 너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사람 몸에 딱 좋게 만들어진 약초인데 어떻게 그것 때문에 보통이 생길 수가 있어? 네가 분명 다른 걸 잘못 먹었겠지? 저 언제 나랑 같이 평소랑 똑같이 식사했고요. 유일하게 다르게 먹었던 게 아버님이 주신 약초랑 산나물이었어요. 그리고 그거 안 먹고 나서 지금 한 번도 배 아팠던 적 없고요. 아버님 성의 무시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애초에 한 번 남편 통해서 안 보내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주시면 저도 좀 곤란하죠. 뭐야? 너 어디서 말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야? 니네 집에서 그렇게 배웠어? 시아버지한테 그러라고 하자.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 사람도 노력하고 있다고요. 아버지가 이러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 듣겠어요. 집안에 들어와서 얘기하세요. 정말로 저희 시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옆집 아주머니가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 늦은 밤에 오셔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데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개의치 않으시고 본인 할 말 꿋꿋이 다 하시더라고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매일 산 타서 이거 캐우는 내가 힘들지. 며느리 생각해서 아들내미 생각해서 이 나이에 약초 캐우고 있으면 고맙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아니 이걸 다 버려놔? 니들이 그러고도 자식이냐? 어? 그러고도 사람이야? 저도 가급적이면 좋게 이야기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시아버지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심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기껏 며느리 생각했더니 소용없다는 둥, 애도 못 가져서 어디다 쓰냐는 둥, 정말 야밤 중에 온갖 만말을 제게 다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이 못 낳는 것 때문에 가끔 서럽고 우울증도 오는 것 같고 그러는데 시아버지가 그렇게 대놓고 제 탓을 하시니까 저도 뚜껑이 열렸습니다. 저희 애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버님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아침마다 감시하느라 아닌 척하면서 영상통화 거는 것도 하지 마시고요. 자꾸 그러시면 아버님 번호 차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야? 차단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아버님. 이제 가주세요. 저희 내일 출근해야 했어요. 그래, 간다, 가. 에라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 시아버지는 그렇게 화를 벌컥 내시며 가셨고 저도 그 뒤로 그냥 전화기도 꺼버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시아버지가 좋은 마음에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더 이상 호의가 아닌데 어떻게 제가 그걸 좋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정말 출처도 불분명한 약초를 먹고 몸이라도 상하면 정말 큰일이지 않나요? 암튼 그날은 정말 하루 종일 화가 나서 회사에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돌아오면서도 잔뜩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 대단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왔는데 못 보던 남자 신발 하나가 있는 겁니다. 언뜻 보면 남편 신발 같았지만 아니었죠. 설마 했는데 저희 시아버지가 남편과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버님? 그래, 왔냐? 왔으니 저녁 좀 차려봐라. 배고프다. 아버님, 집 안 가셨어요? 내가 집을 왜 가? 오랜만에 니네 집 왔는데 좀 이따 갈 생각이다. 배고프다니까 상한 차리고 뭐하냐? 정말 열이 확 솟구쳤습니다. 시아버지가 이 집에 있는 이유 뻔하지 않나요? 저 들들 볶으면서 약초 먹이려고 하는 거였죠. 이쯤 되니 너무 화가 나 제어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일단 남편부터 불렀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물으니 남편도 예전에 아버지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시고 집에 들어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놀랐어. 갑자기 아버지가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돌아가라고 할 수도 없고. 우물쭈물하는 남편을 보자 더 열이 받았어요. 그럼 이대로 시아버지랑 같이 살라는 거야? 아버님이 왜 여기 있는 줄 몰라서 그래? 어제 그 야단을 다 겪고도 왜 여기 있으시겠냐고. 우리 괴롭히려고 하는 거잖아. 아니야. 아버지 내일쯤 가신댔어. 일단 돌려보내긴 좀 그러니까 하루만 같이 있자. 응? 아버지가 뭐라 하면 내가 중간에서 잘 말해줄게. 하지만 누가 하루만 있다 간다 했나요? 저희 시아버지 일주일 동안 집에 있으시면서 밥 차려라 청소해라부터 온갖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의 시집살이는 아마 이때 다 한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는 일부러 먼지를 손에 가득 묻히곤 며느라, 너 이거 다 먹으려 하니? 청소는 매일매일 해야지. 아니면 이 창틀에 먼지 다 쌓인다.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반찬 투정은 어찌나 심한지 초등학생도 이러진 않을 겁니다. 아니, 넌 음식을 왜 이리 짜게 만드냐? 싱겁게 먹어야 몸에도 좋은 거야.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냐? 아니, 여자가 음식을 이리 못해서 어쩌려고 그러냐? 나중에 네 애한테도 이런 소금탕 먹일 거냐? 어느 날은 음식이 짜다 하고 어느 날은 음식이 너무 싱겁다 하고 똑같은 음식으로 간을 다르게 해와도 시아버지는 이랬다 저랬다 하며 절 괴롭히기 바쁘셨습니다. 거기다 저희가 유일하게 쉬는 날인 주말엔 자기 좋아하는 바둑 두셔야 한다고 밖으로 못 나가게 하시는 바람에 집에 앉아 있어야 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피가 말랐죠. 게다가 저의 짜증에 기름을 붓는 일도 있었죠.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한 뒤에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저랑 이야기한 걸 아주 미주알 고주알 일렀나 봅니다. 아버지가 우리 좋으라고 새벽마다 나가서 힘들게 따온 건데 너무 서럽다면서 우시더라. 당신은 왜 나한테만 화살을 돌려?
아버님한테 저것 좀 보내지 말라고 말했을 때 그것만 그대로 해주셨어도 이렇게까지 일 안 커졌어. 근데 안 그래도 처치곤란인 걸 계속 보내질 않나. 며느리가 자기 준 거 먹고 응급실에 다녀왔다는데 절대 아니라고 박박 우기시질 않나. 게다가 의심 간다고 영상통화까지 걸어가면서 아닌 척 감시라는 게 말이 돼? 이래도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 제가 열이 안 받을 수가 있나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쉬는 주말 시아버지를 붙잡고 이야기했어요. 아버님, 저한테 섭섭하신 것도 알고 산나물 약초 힘들게 캐우신 거 안 먹어서 화나신 것도 알겠는데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만 좀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내가 뭘 했다고 그러는 거냐? 제가 그만하라고 하자 시아버지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외려 절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잠깐 할 말을 잃었다가 다시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저한테 음식 가지고 청소 가지고 잔소리하는 거 그거 말이에요. 다 제가 싫어서 괜히 그러시는 거잖아요. 아니, 네가 살림 똑바로 못하니까 시아버지가 돼서 몇 마디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왔어? 그럼 네가 살림을 제대로 했어야지. 아무리 말해도 시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실 생각은 안 하시고 저희 집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어떻게든 절 괴롭히실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술을 썼습니다. 아버님, 저 그러면 엄마 부를 거예요. 뭐? 사실 시아버지가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시아버지가 엄마를 무서워하시게 된 데는 사연이 하나 있었는데요. 간단히 들려드리자면 예전에 가족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 잘 못 가리시는 시아버지가 저희 엄마한테 외모를 가지고 살짝 놀리신 거예요. 저희 엄마가 또래 아주머니들에 비해 체중이 나가는 편인데 하필 그 부분을 건드리며 사돈, 살 좀 빼셔야겠어요.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하셨는데 거기에 다혈질인 엄마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버럭 치신 거죠.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저희 엄마를 보면 약간 움츠려드셨고 살에 관한 이야기는 입 밖으로 꺼내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이용해 엄마를 부른다 하니 시아버지 표정도 약간 굳더라고요. 사돈을 여기 왜 부르냐? 하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 있죠. 그렇게 시아버지 모신 지 그렇게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전 이제 시아버지에게 그만 돌아가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아버님, 약초는 안 먹더라도 저희 꼬박꼬박 좋은 약 챙겨 먹을게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 주세요. 나름대로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부탁드린 거였어요. 시아버지와 싸울 만큼 싸웠고 꾸지람 받을 만큼 받았으니 저도 이제는 편하게 제 집에서 발 뻗고 자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전보다 더 고집센 얼굴로 나는 못 간다 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럼 여기 있으실 건데요? 너 애 들어설 때까지 여기 있을랜다. 그야말로 기가 찼습니다. 애 들어설 때까지 여기 있겠단 시아버지 정상인가요? 갑자기 참아왔던 울분이 폭발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거기다 제 편 들어줘야 할 남편은 멀뚱멀뚱 제 아빠만 바라보고 서 있더라고요. 대체 뭐하는 인간인지 저런 걸 남편이라고.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이젠 돌아가시라 강경하게 말했어요. 아이 문제는 저희 문제니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 말까지 했죠. 그럼 내가 캐온 산나물 약초를 먹든가. 그럼 생각해보마. 네? 아버님, 결국 이걸 원하신 거였어요? 결국 시아버지의 속셈은 이거였어요. 자기가 캐온 산나물 먹는 거. 그 이상한 풀떼기 먹이려고 이 집에 한 달 동안 상주하며 절 괴롭힌 거였죠.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예상했다는 듯 다시 한숨을 쉬더니 일에 책임질 생각도 안 하고 혼자 방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시아버지, 손 놓는 남편. 순간 이제 모든 걸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섬주섬 옷을 입고 짐을 챙겨 집 밖으로 나와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밖으로 나갈 때까지도 다리를 획 꼬고 네가 다 자초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엄마를 보자마자 웬걸 그간의 서러움이 터지기라도 한 것처럼 눈물이 나버렸고 엄마 품 안에 안겨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있던 이 모든 일을 다 얘기했어요. 시아버지가 어떻게 절 구박했는지, 아이 문제로 얼마나 들들 볶는지. 역시나 한번 화나면 무서우신 저희 엄마. 아무 말 없이 이야기 듣고 있다가 옷을 챙겨 입으시더라고요. 가자, 네 집으로. 그렇게 저희 시아버지와 엄마는 오랜만에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시아버지는 제가 친정에 갔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지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으시더라고요. 사돈, 오셨어요? 무슨 일로? 무슨 일이긴요. 몰라서 물어요? 그게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못 가지고 있길래 제가 걱정되는 마음으로. 걱정? 걱정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때부터 저희 엄마의 신랄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애가 이거 먹고 탈이 났다는데 세상에 이걸 또 먹여 애를 들어서게 한다고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사돈? 애 들어서기 전에 우리 애 죽일 작정입니까? 네? 그리고 뭔 놈의 시집살이 시켜대신 거예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우리 딸 시집살이 하는 거 절대 내 눈으로 못 본다고요. 그러니 시집살이 시키지 말아달라 부탁드렸을 텐데요. 사돈이야말로 제가 우습게 보이십니까? 제가 만만하세요? 엄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자 남편도 시아버지도 뭔 말을 못하더라고요. 두 명 다 굳어선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데 어찌나 고소하던지 웃음이 슬금슬금 새어나왔어요. 평소 저희 엄마 절대 말 함부로 하지 않고 어디서도 목소리 높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만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을 때 180도로 완전히 돌변하는 분이세요. 한마디로 시아버지가 저희 엄마를 제대로 건드린 상황이었죠. 내가 저번에 사돈이 나 살쪘다고 살 빼라 노래 불렀을 때도 최대한 좋게 말하려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말씀 못 가리고 주책을 부리시더니 이젠 내 딸한테까지 이래요? 사돈, 내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애한테 약초즙이며 이딴 산남을 먹이려 했다간 가만두지 않겠어요.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사돈, 진정하시죠. 네, 장모님, 진정하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엄마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시아버지는 엄마 가시는 길을 배웅까지 해드리셨죠. 엄마는 나가면서도 제 손을 잡으며 언제든 이런 일이 있으면 엄마 불러라 하곤 가셨어요. 정말 든든하게 이럴 데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희 엄마가 떠나시자마자 바로 죄인처럼 이 집을 나가셨고요. 남편도 혹여나 저한테 한 소리 들을까 살살 제 눈치를 보더군요. 그 후 지금은 다행히도 아이가 들어서서 행복하게 태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아버지의 산나물 도촉도 당연히 끝났고요. 그래도 엄마는 걱정이 되시는지 저희 시아버지가 한 번만 더 헛짓을 하면 바로 말하라고 하시더군요. 허나 저번 기회에 친정엄마가 시아버지 길을 단단히 잡았으니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일은 없을 듯합니다. 저희 엄마 같은 이런 든든한 엄마를 두신 분 또 없으신가요? 전 이런 엄마가 있어 참 좋습니다. 죽을 때까지 엄마 때문에 시집살이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엄마 자랑도 할 겸 시아버지에 대한 서러움도 풀 겸 사연을 써보았는데요.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웃으셨길 바래요. 이제 슬슬 마쳐야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그리고 산에서 캔 건 혹시 모르니 절대로 함부로 먹지 마세요.